같은 장소에 있었던 두 사람의 말이 다를 때 수사기관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죠? 두 사람이 스킨십을 했을 때 범죄가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은 털린 주간 상담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가 되는 내용을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털린의 주간 상담소 김 소장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를 할 때 몇 가지 조심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성범죄의 어떤 특징이 다른 증거가 없어요. 성범죄가 일어나는 장소는 두 사람,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장소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럼 누구 말을 믿을 거냐? 이게 참 판단하기 곤란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카톡 문자입니다. 그 성범죄에 있어서 동의가 있었냐? 아니면 강제로 했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1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과 사귀게 되었는데 그 여학생의 초대로 그 여학생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고 여학생의 방에서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스킨십을 하던 중에 오빠가 집으로 들어왔고 고1 남학생은 오빠에게 인사를 하였고 여자친구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후에 여학생이 고1 남학생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왜 그때 강제로 했어? 라고요. 고1 남학생은 당시 강제로 스킨십은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마음에 미안하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고1 남학생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었으니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고요. 당시 두 사람이 여학생의 방에서 있었던 일은 두 사람만 알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학생은 강제로 했다고 하고 남학생은 아니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하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던 두 사람의 말이 다를 때 수사기관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죠? 그렇다고 무조건 여자라고 여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추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후에 두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한 카톡입니다. 왜 그때 강제로 했어? 라고 물었어. 그러자 그때 남학생은 미안해 라고 했어.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강제로 한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남학생은 나중에 나는 강제로 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해도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왜 강제로 했어? 라는 질문에 그때 강제로 한 건 아니었잖아. 그렇지만 내가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하네 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두 사람이 스킨십을 했을 때 범죄가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은 강제로 했냐 아니냐입니다. 그런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는 판단하기 어렵죠. 그런 걸 동의로 문서로 남기지도 않고 인정되기 어렵고요. 사건에서도 이게 지금 또 남자에게 좀 불리한 게 뭐냐 그러면 사건이 있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고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또 계속 또 만나서 또 만약에 스킨십도 또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딱 그때 일만 집어서 이게 강제라고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그건 좀 인정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더 이상 스킨십은 없었고 그때 가리켜서 여학생이 왜 강제로 했냐고 물었고 남학생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라고 답했다면 우리가 왁구라고 얘기하죠. 사건의 왁구가 남학생에게 아주 불리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3 남학생이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2 여학생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둘은 깊이 만났고 코로나로 학교를 가지 않게 되자 고3 남학생의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던 중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3 남학생이 대학교에 가면서 둘은 헤어지게 되었는데 고3 남학생과 여학생이 성관계를 한 사실이 학교에 알려졌고 여학생의 부모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학생의 부모님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고 고2 여학생은 부모님에게 성관계한 것은 맞으나 오빠가 강제로 해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여학생의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고3 남학생에게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은 이때 이후로 계속 성관계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한 5, 6개월이 지나서 이게 사건화가 되고 경찰에 신고가 됐습니다. 헤어지기 전까지 성관계를 하고
그 헤어지기 전까지 그 많은 두 사람의 SNS에서 그런 뭐 서로 하트 뿅뿅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았던 거죠. 그러다가 소문이 나자 고소를 한 것인데 그 당시에 이 성관계가 합의한 것이 강제한 것인지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요. 특히 여학생의 말 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거를 그 여학생의 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던 거. 그리고 성관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5~6개월이 지나서 고소를 했다는 것도 엄청 불리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관계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내용의 카톡이 왔다 갔냐, 남녀 사이에 성관계가 동의한 것이냐 강제로 한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 실제 사건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또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주고받은 카톡이 강제로 한 것이냐 동의로 한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도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억울하게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남성분들에게도 또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린의 주간 상담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